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9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10월대에서 탈출한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들, 딸 둘 있고요. 현재는 아빠 없이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로 제가 이혼한 지 2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서 너무나도 신난 나머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신이 났냐면 그 인간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럴 이유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해버렸는데 그 인간이 힘들다고 구걸하는 걸 보니 지난날에 제가 겪었던 아프고 서러웠던 날들에 작게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인간과 그 가족들이 저에게 참 모질게 굴고 무시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최후에 저에게 연락을 했을 건데요. 그러게 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으로 생각해줬다면 그 인간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아 손해를 많이 보는 성격인데 이런 제가 오죽당한 게 많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애들 아빠인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했겠어요. 그만큼 저도 맺힌 게 많은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성이라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엔 며느리 편 들어주고 현명한 시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보다는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는 무슨 봉인 줄 알고 부려먹고 벗겨먹으려 하는데 적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자기의 미래의 시어머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반해 1년 가까이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하도 회사에서 저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녀서 저도 세뇌당한 듯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어찌나 순해 보인 척 저에게 잘하던지 한 번은 그게 질투난 여직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혜진 씨는 좋겠다.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즐기고 있죠? 그래도 너무 튕기지 마요.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짜증나니까. 박 대리님 정도면 괜찮지. 너무 뻗대다 다른 여자한테 뺏기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건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직원이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으니 네가 고백해보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여직원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말까지 더듬었는데 나중엔 찔렸는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희진 씨, 진짜 웃긴다. 남자가 좀 좋아해준다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희진 씨 그거 알아요? 희진 씨 은근히 재수없어요. 라며 저에게 악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때 그 여직원이 남편 놈을 저에게서 뺏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하고 그런 생각을 참 오래도록 했었네요. 하지만 그것도 인연이었던 건지 주변에서 하도 몰아가는 분위기에 저도 휩쓸려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은 아니었지만 1년 넘게 제가 튕겼던 입장이라 저는 남편에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남편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 여자 직원의 말처럼 저도 마음속 한가운데서 남편의 애타는 모습을 보고 즐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렇게 정식으로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그것도 마치 내일 당장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는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4년을 만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설마 했다가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는데 연애 기간이 길었긴 했어도 그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바보처럼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남편도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작스럽긴 해도 남편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건지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은 자기가 놀라서 그런 거라며 당장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건 나쁠 것이 없었는데 어쩐지 순서가 바뀌어 꼭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 점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도 제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서로 그동안 결혼 얘기는 딱히 오간 적이 없었다고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남편과의 결혼에는 확신도 있었는데 남편이라면 가정을 꾸려도 충분히 좋은 남편이자 가장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그러자고 답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결혼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뭐?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셔? 그것도 아빠 없이 혼자? 어머나 세상에 내 아들이 어쩌다 그런 집 사이가 된다는 거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생선 장사를 하는 게 뭐? 그게 이상한 일이야? 우리 생선 자주 사 먹고 좋아하잖아. 이게 지금 그거랑 같아? 갑자기 애부터 가져서는 너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그랬지? 여보 진정해. 아무리 그래도 애를 여자 혼자 만드나? 우리 아들도 책임이 있지.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왜 여기서 제 편을 들어? 왜? 애 생겼다고 하니까 혹해? 막말로 그 애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진짜 속상해 죽겠네. 나는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하길래 누군가 했더니 고작 저런 집 딸이었어? 아, 야골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간호사 선짜리 들어왔을 때 보라고 할걸.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뭐 엄마 그런 자리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네 맞아.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미 희진이랑 우리 아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사람을 지킬 수밖에 없어. 뭐야? 내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눈이 앞통수에 붙은 게 맞아? 도대체 뭘 보고? 다 보고. 희진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내가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더 열받는다는 거야. 고작 저런 애한테 왜 네가 목을 매? 좋아하니까. 아무튼 난 허락받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 결심을 이야기하려고 온 거니까 엄마도 그만하고 우리 축복해줘. 그래야 더 잘 살지. 어? 저는 순간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많은 말들을 꾹꾹 참으며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앉아 있었어요. 뒤집어 엎자니 이미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애를 쓰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에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였죠.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시아버님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양반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만 조심하면 괜찮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렇게 저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도 결국엔 당신 아들과 태어날 손주 때문에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하지만 좋아서 시키는 결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기가 바란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선을 그으셨는데 사실은 쥐뿔 해줄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무슨 자기 집에 현금이 많다고 현금 부자라느니 시아버님이 대기업은 아니라도 임원이라 사장가도 갔다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도 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 말들 중에 10%라도 진실이면 다행이라고는 생각했는데 10%는 고사하고 하나도 진실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그걸 또 표내고 싶지 않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신 거고 뻔뻔하게도 예단은 받겠다고 저한테 예단 리스트라는 걸 적어주셨는데요. 그것들을 대충 견적을 뽑아보니 못해도 한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더군요.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애당초 그런 예단할 마음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럴까 나중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 남편이 정신이 나가서 저더러 그 예단들을 다 해와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미혼모가 될지언정 남편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하며 난리 부리더라고요.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무슨 계산이 이러냐며 그 리스트를 자기 손으로 찢었는데 그때는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는 더 남편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단순했죠. 사람 마음 바뀌는 건 한순간인데 제가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거고 혹여 제가 시집살이라도 하게 될까봐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됐다고 거절했죠. 그러면서 엄마에게는 우리 둘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하기로 했고 양가 도움 받지 않는 걸로 합의 봤다고 진실 반 거짓 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럼 비상금이라도 들고 있어. 결혼하면 은근히 돈 쓸 때가 많다. 너 애도 낳으면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며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제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 돈을 확인하는데 왜 그렇게 미안하고 감사한지 저는 그만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죠. 뭘 또 울어. 당연히 엄마가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는 그냥 잘 살기만 해. 엄마도 이 돈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 상현 씨랑 나 그냥 작게 시작해도 돼. 그래, 그래도 돼. 누가 그러지 말래? 근데 여자한테 돈은 정말 필요해. 지금이야 박서방이 간이고 쓸개도 자주가처럼 잘하지만 사람 마음 언제 횟가닥 편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냥 뒷주머니 하나 차고 있으면 그게 믿는 구석이 되고 그래. 그리고 엄마 돈 있어. 너 언제 엄마가 돈 쓰는 거 봤어? 나는 벌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야. 너 그거 줬다고 엄마 돈 없지 않아. 정말? 이 돈 나 줘도 엄마 돈 있어? 그럼 서방 없는 년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엄마는 무슨. 그게 현실이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돈이 그렇다.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필요해.
박서방이랑 사돈들이 안 그러길 너무 바라지만 혹여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 돈 믿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그러라고 주는 돈이야.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버는 돈도 다 너를 위해서 버는 돈이고. 됐어. 나는 엄마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돈 쓰는 재미로 살아. 아니다. 내가 매달 용돈도 주고 엄마한테 효도할게. 하요, 시집갈 때 되니 철든다고. 엄만 네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리고 잘 커져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저희 엄마는 울고 있는 저에게 고맙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워낙에 아빠 없이 저랑 엄마랑 둘이 살아 그런지 저랑 엄마는 늘 이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엄마들도 저희 엄마처럼 그러신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돈은 정말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비밀로 했죠.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먼저 경제적인 지원은 못 해준다고 하셨으니 저도 안 받는 걸로 일단락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자고 남편과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 초에 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출산하고 회사를 쉬어야 했기에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꽤 했죠.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때까진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넘치게 행복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이 워낙에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계부까지 쓰며 돈을 한 푼 한 푼 아끼며 생활했는데 우리 세 식구 못 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다종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기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땐 또 둘이 버니 돈이 금방 모이는 것 같았는데 기쁨도 잠시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둘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찾아온 아이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고 저는 또 출산과 함께 회사를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보다는 딸을 갖고 싶어 하던 남편이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좋은 시간도 잠시 둘째가 두 돌이 되어갈 쯤인가 남편은 예전 같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턴 저더러 며느리 노릇에 신경을 쓰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저를 자기 대신 효도를 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처럼 말을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냐? 너 이러다 벌 받아. 그러지 말고 내일은 전화도 하고 낮에 시간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좀 다녀와. 거기 가서 집안일도 좀 돕고 며느리 도리를 좀 하라고 라며 전에 없이 저를 쪼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번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쩐지 남편은 성에 안 차는 듯 보였고 저만 보면 자꾸만 한숨을 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넌 요즘 거울 안 보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너 관리 안 해? 내가 남자라도 집에 와서 푹 퍼져 있는 너 보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거야. 아무리 살림하고 애 키운다고 해도 그거 다 핑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 둘을 키우는데 관리를 하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막무가내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어째 남편이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 게 점점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는데
저는 힘든 와중에도 다이어트를 하며 다시 예전처럼 남편이 저를 봐주길 바랬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제가 관리를 해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역효과로 시어머니만 기세등등해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도 저를 가장 참지 못하게 했던 건 친정엄마를 비하하는 막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 대신 화를 내고 싸워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러시니 시아버님도 덩달아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장사를 하냐며 자기는 세상에서 비린내가 제일 싫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차리면 보내주는 비싼 생선은 혼자 다 드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야말로 그런 시아버님이 싫었는데 당신이 내뱉은 말이니 저는 그 이후부터 시댁에 생선 선물이 가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생색도 낼 겸 직접 들고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을 해서 배송을 가지 않게 했고 저희 집에 도착하게 했는데요. 그 생선 저희 애들이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 생선이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는데 저희 엄마의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런 저희 엄마의 성의를 무시했던 시부모님이 더욱더 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나마 보내주던 생선도 안 보내는 거냐며 사람이 짜다느니 딸 시집 보내고 성의가 없다느니 또 저희 엄마 흉을 보셨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좋은 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그 막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는데 저희 엄마더러 초등학교는 졸업하셨냐는 등 낄낄거리셨어요. 저희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해도 중학교까지는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모두 중학교 중퇴로 엄연히 따지면 국민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셨는데요. 남들 앞에서는 각자 중졸, 고졸 거짓말을 하셨는데 모든 사실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 중학교까지 나오셨다며 중학교 이름도 말씀드렸는데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거짓말은 자기네들이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부모님과 저는 사이가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당신 아들이 더 잘나고 당신네가 저희 친정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셨어요. 한마디로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그런 자기 부모님의 생각에 점점 동조한다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에휴, 살림이나 하는 네가 뭘 알겠니?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은 거야? 맨날 그렇게 틀어 올리니까 대머리 같아. 상투라도 튼 거야? 네가 남자냐?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화장도 하고 긴 생머리에 옷도 잘 입고 예뻤는데 내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뭐가 좋다고 쫓아다녔을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애 낳지 말고 나더러 계속 일하라고 했어야지. 아니, 왜 나랑 결혼했어?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 알지? 다 알면서 자기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야,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받아먹어? 그리고 장모님이 줄 거나 있냐? 아, 생선 쪼가리? 이제 그나마 나 안 보내잖아. 아니, 생선 장사가 생선이 없어 그러겠냐? 아까우니까 그러겠지. 진짜 웃겨. 그럼 아깝지 안 아깝니?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 그 덕에 우리 애들 좋은 고기 먹이고 나야 좋지? 정말 치사하다.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천벌 받는다고. 그리고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데리고 사냐? 너야말로 나한테 잘해. 나 없으면 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냐? 저는 남편의 저런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당연하죠.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데.
그것도 한때는 저를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던 인간이 저러는데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좀 컸겠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결심에도 저를 깔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일을 한다고? 야, 됐다 그래. 요즘 너처럼 능력 없는 애 엄마를 누가 쓰냐? 같은 돈이면 젊고 예쁜 여자애를 뽑아 쓰지. 전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괜한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 본데 꿈 깨. 솔직히 저런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자존심이 상해 뭐라도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더 보란듯이 취직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이지 현실의 벽은 남편 말처럼 저에겐 가혹하더라고요. 어린애가 있다고 하니까 파트타임도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력서만 낸 곳이 거진 50군데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데리고 살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는다는 듯 으스대기 시작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남편은 저를 무시하니 제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드디어 저를 채용해 주겠다는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도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경력 없는 애 엄마라 고생이 많았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러면서 환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만을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겐 생명의 은인 같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전에는 몰랐는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취직을 했다고 하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으스대던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오랜만에 복수다운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워킹맘이 된 제 삶도 쉽지만은 않았는데 제 손으로 돈도 벌 수 있으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죠. 그 뒤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여전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그 못된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새벽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 뺑소니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았을 저희 엄마가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 뺑소니범도 귀신같이 사라져 잡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을 때는 저도 제정신으로 있을 순 없었어요. 그야말로 울다 울다 쓰러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니네 엄마 빚있는 거 아니지? 재산은 바라지도 않는데 빚이라도 있으면 그건 큰일이잖아. 그리고 설사 그런 빚이 있다고 해도 이제 너도 보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 엄마 빚이니까 내 아들이랑은 상관없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하기보다 사람이 얼마 전 엄마를 잃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혐오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른 채 저더러 복 나가니까 울상짓지 말고 자기 아들이랑 손주들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남편과 또 시아버지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시덥잖은 농담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깔깔깔거리는 시어머니 웃음소리와 시끄럽게 떠들며 맞장구 치는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까지 저는 정말이지 듣기가 힘이 들었는데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고 있나. 그 사람들이 모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처럼 보였어요. 당연히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상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는데 저도 몰랐던 의외의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려 월세가 꽤 나오는 건물까지 있었는데 이런 걸 왜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건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언제 적어놓은 건지 알 수 없는 엄마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다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제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는데 그나마 주던 생선도 안 보내니 그걸 받고 싶어 가신 모양이었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왜 이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냐고, 자기들 주던 그깟 생선이 아까웠냐고 따진 듯 했는데 처음에 제게 다 무슨 말인가 하던 엄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본세를 보고 제가 한 말들도 있으니 대략의 상황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 장사나 하는 집 딸, 자기는 처음부터 싫었다며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발목을 잡기 위해 임신을 했다는 듯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을 텐데도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더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을 걱정해 저희 엄마가 애끓는 심정으로 참았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를 위해 이런 재산을 모으셨다고 편지에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저를 위해 이혼 변호사까지 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명함도 같이 있어서 저는 회사 월차를 내고 그 변호사님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변호사님이 엄마가 제 걱정이 많았다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가능하면 잘 살길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이혼녀가 된 제가 힘들까봐 그 걱정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당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게 되면 유산 정리까지 변호사님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엄마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먼저 알고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저희 엄마의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셨는데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엄마의 유산 상속을 받으며 졸지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할 이혼이었지만 이렇게 된 거 복수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 엄마에게 받은 유산 서류를 남편한테 흘렸고 남편은 무심코 서류를 보다 저희 엄마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놀라던지 무슨 로또 1등이라도 된 사람처럼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구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류만 남편 속에서 낚아채웠는데 그러자 남편은 안달이 났는지 왜 대답을 하지 않냐며 화를 냈고 저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관심 꺼. 우리 엄마 건물이야. 야, 어떻게 관심을 꺼. 장모님 건물이면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네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 거지. 우리 거? 그렇게 우리 엄마 무시하더니 이젠 우리 거? 꿈 깨. 치사하다. 왜? 건물 생기고 돈 생기니까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동안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준 거 잊었어? 이제 너도 도리를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참에 효도 좀 하자. 효도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내가 거지야? 뭘 먹여주고 재워줘. 나는 뭐 놀았냐? 나도 살림하고 네 새끼 낳아서 키웠어. 애는 뭐 그냥 크는 줄 알아? 아쭈, 너 많이 컸다. 이제 돈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냐? 왜? 이참에 이혼하자고 하지. 못할까봐? 말 나온 김에 이혼하든가. 나는 이제 돈도 있고 직업도 있어서 아쉬울 게 없네. 뭐? 남편은 제 당당한 태도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혼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만 저희 엄마의 유산이 생각이 났는지 자기 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에 없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좋아하는 소고기를 구워주신다며 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그러니 저런 말을 들었을 때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선 좋아하니 회를 떠달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너는 평생 생선만 봤을 건데 또 무슨 생선을 좋아하냐고 하시면서 그럼 회를 준비하겠다고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벌써 남편한테 저희 엄마 유산에 대해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퇴근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도착하니 남편도 벌써 도착해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어서 오라며 너무 티가 나게 잘해주셨는데 저녁상도 아주 푸짐하게 차렸더군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차까지 내어주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시아버님이 회사를 그만두시기로 했다며 포문을 열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두시는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회사 생활도 힘들지. 그렇다고 쉴 수야 있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안싸돈이 남긴 건물 있다며 내가 그 건물 월세 관리를 해줄 테니 나한테 월급 줘라. 네? 월급이요? 그래. 내가 회계 업무도 좀 해서 잘 알거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랑 관리비 같은 거 내가 관리해 줄게. 그 정도면 재택근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도 가족이 도와주니 믿을 수 있어 좋잖아. 그럼 월급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얘는 나는 고급 인력이다. 한 500은 줘야지. 500이요? 말도 안 돼요. 출근도 안 하시고 재택근무 하신다면서 그렇게 많이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월세 관리는 따로 필요 없거든요. 이미 저희 엄마 계좌로 들어오는 월세 제 앞으로 돌려놨고 필요하면 회계사님 도움도 받으니까 구태여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 없으세요. 만약 일자리가 필요하신 거면 마침 주차 관리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 자리는 어떠세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뭐야? 250만 원? 그리고 나더러 지금 주차 요원이나 하라는 거냐? 그래,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딴 하찮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딴 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켜. 며느리가 건물주인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주차 요원이야? 왜?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다고 지금 그 자리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아버님 연세에는 아파트 경비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동안 당한 거 복수한다고. 어머, 그렇게 느꼈어? 나는 호의를 베푼 건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네. 아버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월세 관리는 정말 필요 없어요. 돈 관리는 본인 제가 해야죠. 저는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겨우 참으며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일어나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 수가 있냐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지 않았냐고 똑같이 맞받아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사람 모함하지 말라고 열을 냈는데 사실 그 말도 맞긴 했죠. 남편은 결혼하고 거의 저희 친정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는데 처갓집에 가면 비린내가 나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라도 온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싫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들도 모두
장모에게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를 모함했다며 정색을 했고, 제가 시중에 돈이 생기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시아버님에게 용돈으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500이 무슨 남의 집 애완견 이름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남편의 말을 딱 잘라버렸는데, 남편은 분명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을 텐데도 참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말대로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더 번지지 않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시댁의 생활비였어요. 시아버님의 수입이 사라졌으니 돈 날 구멍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뭐 아들인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남편이 생활비 말고는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머님이 원래도 돈이 필요하시면 여기저기서 돈을 자주 꾸러 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돈을 빌리면 갚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꾸셨으니 그 돈을 갚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다녀오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니 친구라면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빌린 돈을 저더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저더러 갚으라고요? 그래, 시어머니가 빌렸으면 며느리가 갚아야지. 유산도 많이 받았다며? 건물도 있고. 그럼 내 돈 정도는 당장 갚아줄 수 있잖아. 나 그 돈 우리의 학비야. 하도 급하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빌려줬더니 이러면 어떡해? 아니,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냐고요. 제가 빌린 게 아니잖아요. 뭐야? 그 옆에 내가 며느리가 갚아주기로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제가 갚아주기로 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왔잖아. 이봐봐. 그쪽 명함 아니야? 그 옆엔 내가 자기 며느리 여기 회사 다니고 있고 건물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건물도 보여줬어.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팔고 돈을 빌려 쓰셨다는 건데, 그분 말에 의하면 제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고도 10명 넘게 있다며 다들 여기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분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내가 왜 빌리지도 않은 돈을 책임지냐고 소리치며 말했는데요. 그러자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아, 시끄러워. 너는 무슨 고작 이런 일로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니? 너 돈 많잖아. 그냥 네가 좀 갚아라. 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다며 자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저를 찾아 회사로 돈 달라고 찾아오셨는데, 창피한 건 물론이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저를 팔고 빌려 쓰신 건지 그걸 알려면 그 창피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가 500씩 용돈을 드렸으면 이럴 일이 없다고 제가 제 무덤을 판 거라며 그 돈을 다 갚아주라고 했는데, 거진 다 합쳐보니 원금만 7, 8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자까지 하면 1억이 넘었는데, 제가 아무리 친정엄마에게 많은 돈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그 돈을 갚아줘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 예단도 해오지 않았지 않냐며 그 예단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고 당신 빚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남편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찼죠. 저더러 월세만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깟 돈 못 갚아주냐고 제가 돈독에 올라 미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됐고 이보다 확실한 이혼 사유가 또 있을까 싶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위자료 내놔. 그 건물의 절반 정도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은 제가 친정 엄마에게서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자기는 이혼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책임을 저한테 떠밀면서 제가 가진 걸 위자료랍시고 뺏어갈 심상이었는데 어이가 없었죠. 정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무식한 거야? 아니면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그럼 나한테 있어? 내가 바람이 났어? 도박을 했어? 너를 때렸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못 살겠구니까 그렇지. 내가 상속받기 전부터 나를 무시하고 괄시했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불쌍해서 알려주는 건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도 안 들어가고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어. 법이 그래. 뭐? 법? 저는 평상시 갖고 있던 변호사님 명함을 그 인간 앞에 던졌어요. 내 변호사인데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나는 그냥 소송할 거고 나야말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지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더 큰 거 하나만 터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님이었는데 남편은 벌써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녔냐며 이젠 저더러 이혼하고 싶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며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만든 건데 말이죠.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 양육비 줄 계산이나 똑바로 하고 있으라고 말한 뒤 짐을 싸서 애들과 나왔는데 애들은 무서워했지만 아빠보다는 엄마를 따랐기에 순순하게 저를 따라 집을 나왔어요. 다행히 엄마 집이 그래도 있어 그 집으로 갔는데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 엄마 집에 돌아오니 새삼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이 그 인간은 사실 파악이 되었는지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가 알고 있던 법상식이 맞다는 걸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대로 이혼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자기 엄마 빚은 자기가 해결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싫으면 시댁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더러 마음 편히 살라고 했는데 그때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내가 마음 편하게 살려고 너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겪은 수모?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 재산인데 그 돈은 왜 탐이 날까? 정말 양심도 없다. 그 돈 네가 싫어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우리 엄마가 모으고 장만한 거야. 아,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행패 부린 건 알고 있니? 사람이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 떨어졌고 이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어떻게 너랑 너희 부모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선택이나 잘해.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며 자기는 저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결국 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증거가 될 문자도 많고 증인도 많았는데 저한테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이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떠들고 다녔는지 증언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렇듯 남편 쪽은 누가 편을 들어줘도 이상할 정도로 명분이 없었는데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죠.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매달 양육비로 180만 원씩 저에게 보내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긴 했지만 법이 내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제가 고마운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집단 고소를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저더러 너무하다고 눈물까지 보였는데 오만정이 떨어져서인지 울고 있는 남편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돈도 지금 당장은 없다며 돈 받고 싶으면 우선 시어머니 빚부터 저더러 갚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도 못 받는 입장에서 돈을 갚아줄 바보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네가 나한테 돈을 못 주면 나는 법으로 받으면 그만이라고 남편 회사 월급에 압류 신청을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 인생 완전히 쫑나게 생겼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집단 고소로 시어머니는 살던 아파트까지 팔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수입이라고는 당신 아들이 버는 그 월급이 다인데 제가 압류까지 걸었으니 자기들 모두 죽으라고 하는 거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고작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빌 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매정하게 말했는데 그러자 쌍욕을 하기 시작하셨죠. 야 이년아, 너는 악마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엄마가 하늘에서 너 잘한다고 하겠다. 상속받아서 돈도 많은 년이 왜 이렇게 모질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죽을 죄? 졌죠. 우리 엄마 찾아가서 대못 박았잖아요. 아니 그건 무슨 거지근성이야? 줄 때 고맙다고 받아 먹으면 되지. 싫다고 해서 안 줬더니 안 준다고 가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왜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 찾아갔잖아. 그야 잘 지내고 계시나 안부차? 안부? 저더러 어머니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안부에 해당되나요? 네가 그걸 네 엄마가 너한테 말했니? 그 옆에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어코 너한테 했구나. 이제야 알겠다.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래, 내가 했다. 약이 올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지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차하게 빌붙지 말아요. 길바닥에 나앉았던 빚쟁이한테 쫓겨 살던 나랑 상관없으니까. 저게 정말? 야! 시어머니는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겠지만 자기야말로 염치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후로는 연락처 바꾸고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더 이상의 민폐는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건물 관리를 하며 현재까지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힘든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참 잘 커지고 있어요. 남매가 사이가 어찌가 좋은지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생각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키울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일인데 그러니 어쩌면 남은 제 인생은 또 저희 엄마 도움으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인데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연락해 자기 처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하니 더 통쾌했어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마음 그대로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지켜줬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부디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만든 일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밀린 양육비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인간이 힘들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부디 쭉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매일매일 신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